온갖 경멸과 비웃음이 쏟아지던 동창회, 모두가 실패자라 손가락질하던 그녀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사모님, 이사장님께서 귀빈실로 모시라 하십니다. 정중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지배인의 한마디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른다. 방금 전까지 사냥꾼이었던 동창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가운데 그녀의 입가엔 가장 잔혹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명품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은 모인 사람들의 값비싼 장신구와 어울려 어지러운 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서연은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샴페인이 담긴 잔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다. 졸업 후 10수년 만에 열린 동창회였지만 과거의 추억을 곱씹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도 차가웠다. 주변의 동창들은 저마다 성공담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서연의 존재는 마치 값비싼 그림의 튄 먹물 자국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낡은 원피스와 어색한 미소는 동창들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서연이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작은 원룸에 살아?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재개발 소문도 없던데 어떡하니? 목소리의 주인은 방유라였다. 학창 시절부터 화려한 외모와 부유한 집안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해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자부하는 여자. 유라의 말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말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은밀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를 확인하며 얻는 비뚤어진 위안이었다. 아직 돈도 집도 제대로 못 마련했다며? 사람은 역시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여야 한다니까. 넌 그때도 늘 조용하고 답답했잖아. 유라의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이 거들었다. 그들은 서연을 가운데에 두고 마치 재판이라도 하듯 그녀의 실패한 인생을 멋대로 단정지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붉은 립스틱이 번진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자신은 명백한 실패자였으니까. 명품 가방도 번듯한 아파트도 내세울 만한 직함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었다. 모욕감은 깊은 늪처럼 서연을 잠식해 들어왔다. 특히 오늘따라 유라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녀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넌 늘 실패자였지. 공부도 그저 그랬고 인기도 없었고. 내가 이런 고급 호텔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일 거야. 음식은 입에 맞니?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음식들일 텐데 많이 먹어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실패자. 그 한마디가 귓가에 울리며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 터였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 치욕스러운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 달린 총지배인이라는 금색 배지가 선명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고 곧장 구석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다가왔다. 동창들은 연회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의 등장에 잠시 대화를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총지배인은 서연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깊게 숙였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극진한 존경심이 담긴 인사였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귀빈실로 오시라 전하십니다.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서 사모님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사모님. 그 낯선 호칭에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유라의 얼굴에 번지던 비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연 회장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경멸과 동정이 담겨있던 눈빛은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저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이 최고급 호텔의 총지배인이 깍듯이 허리를 숙이는 사모님이라고. 누군가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 사장님 며느리.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부정에 가까운 탄식이었다. 이 호텔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산그룹 소유였다. 그리고 태산그룹의 총수 강 회장의 직함이 바로 이 사장이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태산그룹 강 회장의 며느리란 말인가? 동창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퍼부었던 모욕과 비웃음이 부메랑이 되어 뒤통수를 강타하는 듯한 아찔한 충격이 밀려왔다. 총지배인은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뒤따라온 다른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그의 지시에 2명의 직원이 최고급 와인이 담긴 병과 크리스탈 잔을 들고 와 서연의 테이블에 세팅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직원은 그녀가 앉아있던 불편한 의자를 치우고 벨벳으로 마감된 훨씬 더 안락하고 품위 있는 의자를 가져와 그녀의 뒤에 놓았다. 그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대로 왕족을 모시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무게감을 자아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며 낄낄대던 동창들은 이제 얼어붙은 표정으로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특히 가장 앞장서서 서연을 모욕했던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실패자라며 비웃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영광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서막을 비추고 있었다. 귀빈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부드러운 카펫이 발소리를 모두 집어삼켜 서연의 등 뒤에서 따르는 총지배인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연 회장의 소란은 이미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했다.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감추고 살아왔다. 태산그룹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서민의 삶을 고집했다. 그것은 남편 태준과의 약속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에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버린 것이다. 총지배인이 육중한 원목 문 앞에서 멈춰서서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묵직한 가구들이 자아내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서연을 맞았다. 방 안에는 시아버지인 강 회장이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차가운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앉거라. 나지막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서연은 얌전히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서연은 마치 속마음까지 모두 꿰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너에게 무얼 그리 잘못했기에 내 며느리가 저런 하찮은 것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질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괴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연회장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 분명했다. 총지배인이 서연을 데리러 간 것 자체가 그의 지시였을 터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녀의 평범한 삶에 대한 고집이 결국 태산그룹 전체의 명예에 흠집을 낸 꼴이 되어버렸다. 내가 왜 그런 삶을 고집했는지 안다.
태준이 녀석도 내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했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는 내 그 알량한 자존심,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허락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냐? 고작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독립이고 자존심이었느냐 말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는 평생을 정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이 태산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 길거리의 불량배들에게 조롱당하는 것과 같은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태산의 안주인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다. 이 그룹의 상징이자 얼굴이다. 그런데 그 얼굴에 흙탕물이 튀었다. 아니, 흙탕물 정도가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쓴 게지. 내 친구라는 것들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전부 들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다시금 연회장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떠올렸다. 실패자, 돈도 집도 없는 여자, 호텔 음식이 입에 맞느냐던 비아냥거림까지.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던 무력한 자기 자신이었다. 이제 어쩔 생각이냐?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냐? 강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서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눈빛이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태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탄로난 마당에 다시 자신을 숨기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복수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늘하고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감정이었다. 그것은 짓밟힌 존엄을 되찾고 싶은 처절한 갈망이었다. 아버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부터 당장 그룹 기획조정실로 출근하거라. 직책은 상무로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상무.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그녀에게 그룹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 상무라니. 그것은 실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태산그룹의 권력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내게 모욕을 준 그자들의 신상, 내가 이미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이 내뱉은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내 복수가 아니다. 감히 태산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응징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말에는 자비란 없었다. 거대한 기계가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과 동정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동창회 연회장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압도적인 힘에 의한 냉혹한 파괴의 서막이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던 동창들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버티고 있었다. 동창회가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아침, 박유라는 지독한 숙취와 불안감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총지배인의 깍듯한 인사와 서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쳤다. 넓은 거실 창밖으로는 한강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녀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위태롭게 느껴졌다. 일어났어?
주방에서 남편인 오진석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중소건설사의 사장인 그는 자수성가한 인물로 유라에게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 어젯밤에 동창회는 잘했고? 진석의 무심한 질문에 유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응, 그냥 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지. 그래? 무슨 일 없었고? 진석이 커피 잔을 들고 돌아서며 유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웠다. 유라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혹시 벌써 무슨 소문이라도 들은 걸까? 무슨 일이라니? 별일 없었어. 왜 그래? 박유라, 너 어제 태산그룹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역시나.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니, 그게 나는 정말 몰랐어. 서연이가 태산그룹 며느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학창시절에도 워낙 존재감 없던 애라 그냥 좀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위로? 내가 들은 얘기랑은 좀 다른데.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실패자라고 조롱했다며. 그것도 이 호텔이 태산그룹 소유인 줄도 모르고. 진석은 커피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커피가 출렁이며 받침 접시 위로 넘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회사 지금 태산건설 하청을 몇 개나 받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지 몰라. 당장 다음 달에 시작해야 할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도 태산건설이 발주한 프로젝트야. 그런데 내가 그 집안 안주인이 될 사람 뺨을 후려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는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유라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태산그룹과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줄은 몰랐다. 여보, 미안해. 정말 몰라서 그랬어. 가서 사과할게. 서연이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응?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통할 것 같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강 회장 그 양반 자기 사람한테 손대는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짓밟아버리는 독사 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뿐인 며느리를 건드려. 넌 지금 우리 회사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진석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회사의 김 전무였다. 진석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김 전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태산건설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달에 착공하기로 했던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계약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하청 계약도 일단 중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망적인 목소리에 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어젯밤 유라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오만한 말들이 이제 거대한 칼날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태산그룹 본사 35층에 위치한 기획조정실 상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인 거대한 책상과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아직은 낯설었다. 어젯밤 강 회장의 지시대로 그녀는 오늘 아침부터 이곳으로 출근했다. 비서가 가져다준 태블릿 PC에는 방금 전 처리된 몇 가지 사안들이 보고서 형태로 올라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오성건설 계약 재검토 건이었다. 오성건설, 박유라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보고서에는 계약 재검토 사유가 몇 가지 나열되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굳이 적혀 있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넘겼다. 다음 보고서는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다른 동창들에 대한 것이었다. 유라의 옆에서 서연을 조롱했던 한 동창은 태산그룹 계열사인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 옆에 금일부로 대기발령 및 감사팀 내사 착수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동창은 태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신 만기 연장 불가 및 즉시 상환 요구 검토라는 문구가 보였다. 이것이 태산의 방식이었다.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서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이 이제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되어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어제와 다름없이 푸르렀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의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유라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 태산건설의 계약 취소 통보는 시작에 불과했다. 남편 오진석의 회사인 오성건설은 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태산은행은 갑자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했고 다른 금융권 역시 태산의 눈치를 보며 오성건설의 등을 돌렸다. 자금줄이 막히자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현장은 멈춰섰고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기 시작했다. 오진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태산에 밑보인 회사라는 딱지가 붙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유라가 누리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매일 드나들던 백화점 VIP 라운지의 출입이 정지되었고 한때는 서로 친분을 과시하려 안달하던 상류층 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그녀가 SNS에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이제 빛바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기 시작했을 때 유라는 비로소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깟 동창회에 가서 주둥이만 놀리지 않았어도. 오진석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유라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한때는 다정했던 남편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의 사업 실패는 모두 유라의 경솔한 행동 때문이라는 원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부부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견디다 못한 유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연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태산그룹 본사에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지만 비서선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는 이제 서연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감에 휩싸인 유라는 다른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동창회에서 함께 서연을 조롱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도 유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태산 계열사 광고팀에 다니던 동창은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나와야 했다. 감사팀의 내사는 그의 작은 비리까지 샅샅이 파헤쳐 그가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태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레스토랑을 하던 동창은 대출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게를 헐값에 넘겨야 했다. 그들은 모두 유라를 원망했다. 다 너 때문이야, 박유라. 내가 서연이를 제일 심하게 건드렸잖아. 우리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원망과 욕설에 유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한때는 자신이 그 무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며칠 후 유라는 서연이 태산그룹의 상무로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TV 화면 속 서연은 과거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녀의 모습은 유라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특히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은 유라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바로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준 부사장이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선망하는 남자. 그가 서연의 남편이었다.
유라는 TV를 멍하니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부와 인맥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앞에서 한 줌의 모래 아래 불과했다. 그녀가 실패자라고 조롱했던 서연은 애초에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남들의 인정에 목맬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 유라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을 이미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려 했던 것이다. 유라가 가졌던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허상이었지만 서연이 가진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였다. 그날 밤 오진석은 회사 부도 소식을 접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받았다. 오진석은 모든 실패의 책임을 유라에게 돌리고 그녀를 버린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집도 돈도 남편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저주, 돈도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말은 이제 고스란히 그녀 자신을 향하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유라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눈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냉혹한 현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태산그룹 기획조정실 상무라는 직책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리에 앉았다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편견을 깨나갔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평범한 삶을 살면서 사회의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었던 경험을 업무에 녹여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짜 삶을 읽어내는 그녀의 능력은 탁상 공론만 일삼던 임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제안한 서민층을 위한 소액 금융 상품이나 영세 자영업자와의 상생 프로젝트는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남편 태주는 그런 서연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아내의 능력을 누구보다 믿었고 그녀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동창회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태주는 아내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연은 그런 남편에게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이제 괜찮아? 그날 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니고. 태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남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나를 증명하겠다며 아등바등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태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서실을 통해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박유라를 비롯한 동창들의 처참한 근황이 매일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박유라.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창.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족까지 해체된 동창. 그들의 삶은 서연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속절없이 파괴되어 갔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 그들의 삶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야. 내가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지. 서연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악의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동정심도 복수심도 심지어 증오조차도.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그녀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며칠 후 서연은 태산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바자회에 참석했다.
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인 화려한 행사였다. 서연은 행사의 주최자로서 단상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장내를 압도했고 사람들은 태산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유능한 경영인으로 떠오른 그녀를 경외와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퀭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발버둥치며 서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서연아, 나 유라야. 박유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박유라였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찾아와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행사장 음악 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청객의 등장에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유라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에 널린 돌멩이를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눈으로 유라를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유라는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을 용서할 생각도 벌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자신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유라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가며 유라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으며 우아하게 서 있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으로 끌려나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것이 그들이 맞이한 현실이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결말이었다. 박유라가 자선 바자회에서 쫓겨난 사건은 상류층 사이에서 한동안 가십거리로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유라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히 태산그룹의 행사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그녀의 무모함을 비웃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유라는 이제 철저한 약자였다. 이혼 소송은 유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오진석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회사 부도의 모든 원인을 유라의 사치와 무분별한 대인 관계 탓으로 돌렸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악녀가 된 유라에게 돌을 던졌다. 결국 유라는 위자료는커녕 오진석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떠안은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다. 한때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외제차는 모두 압류당했다. 갈 곳이 없어진 유라는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다. 화려했던 과거는 꿈처럼 사라지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몇 벌의 낡은 옷과 쓰라린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으로 드나들던 그녀는 이제 허름한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온몸에 배어도 쉴 틈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유라는 우연히 길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보게 되었다. 전광판에는 태산그룹의 새로운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광고의 모델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단아한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한 서연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기업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있었다. 시민들은 광고를 보며 태산그룹과 서연 상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산그룹, 요즘 이미지 정말 좋아졌어. 특히 저 서연 상무라는 분 정말 멋지지 않아?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씨는 더 고운 것 같아. 맞아. 저런 분이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유라는 전광판 속 서연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여자. 한때는 자신이 발밑에 있다고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길바닥에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극명한 대비에 유라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후회의 눈물인지 질투의 눈물인지 혹은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녀에게 잠시 눈길을 줄 뿐 이내 무심하게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이것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곳. 한편 동창회에서 유라의 옆에 붙어 서연을 조롱했던 다른 이들의 살도 나락으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태산 계열사에서 쫓겨난 동창은 동종업계의 블랙리스트가 돌아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집거에 들어갔다. 레스토랑을 잃은 동창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가족과 함께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그들은 모두 한순간의 경솔한 말실수가 자신들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유라를 탓하고 세상을 저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들의 남은 인생은 실패라는 낙인과 함께 흘러갈 터였다. 그들의 몰락은 서연의 성공과 맞물려 더욱더 비극적으로 비쳤다. 서연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명성을 얻고 그녀의 선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과거 그녀를 모욕했던 이들의 죄는 더욱 무겁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사람들은 서연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며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이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했다. 그들은 이제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빛내주기 위한 실패의 아이콘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칼이나 총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사회적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서연은 이제 태산그룹의 부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남편인 태준과 함께 그룹을 이끌며 그녀는 탁월한 경영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두 사람을 묵묵히 지원해 주었고 태산그룹은 서연과 태준의 지휘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고 동경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단단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경영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공식적인 일정 없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려 예전에 자신이 살던 낡은 동네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재개발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직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 서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담벼락에 그려진 낡은 벽화, 녹슨 대문, 골목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그녀가 살았던 작은 원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새로운 세입자의 살림살이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태산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가장 자기 자신다울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골목길을 거의 빠져나올 무렵 서연은 길모퉁이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옆에서 리어카를 함께 밀어주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박유라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고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노인을 도와 리어카를 언덕 위까지 밀어준 유라는 노인이 건네는 작은 음료수 한 병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가식이나 허영도 없었다. 유라는 돌아서서 서연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유라는 서연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초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허영으로 번들거리지 않았다. 공허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유라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안도감과 함께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상념에 잠겼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여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차로 돌아온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동네 재개발 계획 그룹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전해주시고요. 그것은 유라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녀 나름의 존중의 표시였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동네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서연이 박유라를 마주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은 서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겼지만 그녀는 이내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 태산그룹은 중요한 해외 합작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고, 부사장으로서 서연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서연은 합작사 대표단과의 만찬을 직접 주재하게 되었다. 장소는 다름 아닌 몇 년 전 그 동창회가 열렸던 태산그룹 소유의 호텔 연회장이었다.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 서연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술잔만 만지작거리던 초라한 손님이 아니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당당한 주최자의 모습이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서연을 향해 호텔의 모든 직원이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몇 년 전 서연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총지배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부사장님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저까지 가슴이 벅찹니다. 오랜만이네요, 지배인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여유롭고 품위 있는 태도에 직원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폭넓은 식견으로 대표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끌어냈다. 만찬이 끝나고 손님들을 모두 배웅한 뒤 서연은 잠시 연회장에 홀로 남았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화려한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과거 자신이 앉아있던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다. 그 자리에 서서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자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창들의 비웃음, 유라의 모욕적인 언사, 터질 것 같았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총지배인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역전되었던 상황까지.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날 총지배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도망쳐 나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을 것이다.
태산의 며느리라는 사실은 평생의 비밀로 간직한 채 어쩌면 그것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무게와 책임감 없이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태산의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동창회 사건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생각을 정리한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날의 상처는 이제 완벽하게 아물어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그녀가 걸어온 길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고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연회장을 나서려던 서연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옆에 세워진 대형 거울에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성공한 여성. 하지만 서연은 그 모습 너머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원피스를 입고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경계하던 과거의 자신. 두 개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 겹쳐 보였다. 서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잘 해냈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최고의 찬사이자 위로였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믿게 된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웠다. 거울을 등지고 연회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태산그룹의 해외 합작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연의 입지는 그룹 내에서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강 회장의 며느리나 태준의 아내가 아닌 태산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다. 언론과 재계는 그녀의 다음 행보에 주목했고 그녀는 여러 경제 포럼과 강연에 초청받는 명사가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모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학교는 그녀에게 씁쓸한 기억이 많은 곳이었다. 특히 동창회 사건 이후로는 더욱더 그랬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요청을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 과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후배들에게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강연 당일 서연은 모교의 대강당에 섰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겪었던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느꼈던 소소한 행복과 고민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태산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동창회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까지.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동경하던 성공한 여성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들이 상상했던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인간의 치열한 성장 기록이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공의 기준을 강요할 겁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높은 지위. 하지만 그것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었다.
강연이 끝나고 서연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옛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지나며 서연은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캠퍼스 한쪽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박유라였다. 그녀는 학교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해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섰다. 유라도 서연을 발견했는지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침묵의 순간이었다. 서연을 알아본 학교 관계자가 유라를 향해 핀잔을 주려 하자 서연이 먼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유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유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또다시 무슨 굴욕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예상과 달리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살짝 숙여 목례를 했다. 그것은 동정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유라는 서연의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유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자신의 길을 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유라를 증오하지 않았고 유라 역시 더 이상 서연을 질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터였다. 서연의 등 뒤로 유라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흘려야 할 참회의 눈물일지도 모렀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강연을 마친 서연은 학교를 떠나기 전 잠시 총장실에 들렀다. 총장은 서연의 방문에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서도 학교의 오랜 후원자인 태산그룹 부사장을 대하는 특유의 아부 섞인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학교의 발전 계획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추가적인 후원을 요청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총장님, 혹시 학교의 비정규직 교직원들, 특히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계신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총장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 우물쭈물했다. 아, 그분들이야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그 용역업체 태산그룹 계열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곳으로 압니다만.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총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학교에 와서 저희 후배들이 공부하는 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태산그룹이 학교에 아무리 많은 돈을 후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총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그룹으로 보내주십시오.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추가 후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 승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겁니다.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박유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려는 서연 나름의 방식이었다. 총장은 서연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를 나온 서연은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방금 학교 강연 마쳤어. 고생했어. 힘들지 않았어? 괜히 옛날 생각나서 마음만 복잡해진 거 아니야? 태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 이제 정말 다 끝난 기분이야. 다행이네. 참, 당신이 지난번에 지시했던 그 동네 재개발건 말이야.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상생 개발하는 방향으로 최종안 나왔어. 당신이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알았어. 내일 출근해서 바로 확인할게. 고마워, 여보.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오늘 그녀는 많은 것을 정리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를 올가매던 상처와 화해했고, 박유라와의 우연한 재회를 통해 길었던 악연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학교와 낡은 동네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권력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고 부조리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선한 영향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박유라였다. 어떻게 그녀의 번호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했다.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차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또 다른 나날들을 조용히 기대했다. 그녀의 진짜 전성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강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완전히 물러났고 서연과 태준은 각각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아 태산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연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으로 꼽혔으며 그녀의 모든 행보는 사회적인 귀감이 되었다. 그녀가 주도하여 설립한 태산 나눔재단은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서연의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다. 서연은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어느 주말 서연은 가족과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보육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즐겁게 뛰어놀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보육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보육원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후원과 봉사를 해오시는 분이 계신데 회장님께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서연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잠시 후 원장을 따라 한 여자가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그 여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박유라였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패배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아니, 회장님. 유라 씨. 어떻게 여기서? 이 보육원 제가 어릴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때 진 빚을 이제야 조금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유라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했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학교 환경미화원 일을 계속하며 번 돈의 일부를 꾸준히 보육원에 후원했고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당신과 다른 친구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깨닫게 되더군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성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단단함이 느껴졌다. 몇 년 전 학교에서 당신이 제 일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제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유라는 서연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깨끗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일어나세요, 유라 씨.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유라 씨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찾았다니 저도 기쁩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 서연의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엄마, 저 누나랑 아저씨가 우리 그네 태워준대. 아이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유라와 함께 봉사온 한 남자가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선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유라는 그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다.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여기서 봉사하다 만났어요. 저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이지만 서로 보듬어주며 살기로 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축하해요, 유라 씨. 정말 잘 됐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질투와 복수로 얼룩졌던 과거는 멀리 사라지고 서로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는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해가 저물고 서연은 가족과 함께 보육원을 나섰다. 유라와 그녀의 약혼자는 아이들과 함께 문 밖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멀어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행복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시작되었던 지독한 악연은 이제 소박한 보육원의 노을 속에서 따뜻한 화해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은 그 어떤 복수극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서연과 방유라의 삶은 각자의 궤도에서 평온하게 흘러갔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서로의 삶을 조용히 응원했다. 서연은 태산그룹을 이끌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존경받는 리더로, 유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연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아들은 놀랍게도 경영학이 아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의 진정한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룩하신 태산그룹의 힘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고 싶어요. 아들의 당찬 포부에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신념과 가치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법.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강 명예회장도 노쇠함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애도를 표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은 서연은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시아버지.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동창회 그날 밤 그가 보여주었던 서늘한 분노와 전폭적인 지원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 그리고 태산에 담긴 아버님의 정신, 제가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서연은 남편 태준과 함께 강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서연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서류철을 열어본 서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기부 증서와 감사패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이 태산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던 시절, 그녀는 적은 월급을 쪼개 남몰래 여러 단체에 소액 기부를 해왔었다.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작은 선행들이었다. 그런데 강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철 가장 앞장에는 그가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내 며느리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이다. 메모를 읽는 순간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 회장이 동창회 사건에 그토록 분노했던 것은 단순히 태산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고, 그런 그녀가 하찮은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그룹의 상무 자리를 내어준 것은 그녀를 자신의 권력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선한 의지를 세상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었다. 서연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모든 오해와 의문이 풀리고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믿음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서연은 태산그룹의 회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태산나눔재단의 이사장직만을 맡아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나갔다. 그곳에서 배식을 돕고 있던 그녀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발견했다. 오진석. 박유라의 전남편이자 한때는 잘나가던 건설사 사장이었던 그였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재기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전락해 있었다. 남루한 행색에 초점 없는 눈빛. 그는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그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었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오진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충격과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는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들 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배식을 계속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에게는 어떤 동정심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때 인연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다. 앳된 얼굴의 친구들.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박유라, 그리고 다른 동창들의 모습이 있었다. 한때는 모두가 같은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서연은 앨범을 조용히 덮었다.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성공과 실패, 복수와 용서,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시간의 강물 속에서 흘러가 이제는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았다. 그녀는 창밖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처럼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그 어떤 별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서연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 태준과 함께 평화롭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의 뒤를 이어 태산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었고 손주들은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끌었던 태산나눔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국제적인 구호단체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대의 현모양처이자 가장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기억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 바로 그 동창회의 날을 회상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샹들리에 아래에서의 굴욕, 시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졌던 폭풍 같은 시간들. 그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서전의 마지막 장 그녀는 이렇게 썼다. 인생이란 한 편의 드라마다. 때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그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연기를 펼치는 것이다. 나의 드라마는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졌다. 돌이켜보면 후회 없는 삶이었다. 나는 내가 맡은 모든 역할에 충실했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기를 펼쳤다. 이제 나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미소와 함께 이 무대에서 퇴장하려 한다. 자서전이 출간되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얼마 후 서연은 남편 태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녀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들 중에는 이제는 역시 할머니가 된 박유라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서연의 영정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 고마웠다, 친구야. 하늘에서는 부디 평안하길. 유라의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인연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서연이 떠난 후에도 세상은 계속되었다. 태산그룹은 그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욱 번창했고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전설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영원히 막을 내렸다. 서연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태산그룹의 법무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박유라였다. 편지에는 그녀의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글과 함께 낡은 통장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다. 서연에게 진 빚을 이렇게나마 갚고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부디 그녀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통장에는 그녀가 학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십시일반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녀의 참회와 진심이 담긴 돈이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연의 아들, 새로운 태산그룹의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박유라를 회사로 초청했다. 유라는 혹시나 자신의 성의가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젊은 회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박유라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는 유라가 보낸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돈은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여사님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저희 태산나눔재단에서 이 돈과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여 박유라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겁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이라니.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여사님께서는 이미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사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 길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젊은 회장은 유라에게 재단 장학위원회의 명예위원직을 제안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날 이후 박유라는 태산 나눔 재단의 명예위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박유라 장학금은 재단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관용과 박유라의 참회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다. 복수국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눔의 이야기로 승화되었다. 샹들리에의 차가운 불빛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